쌀 관세와 유예는 최대한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 노력해야 하는데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한다라든지 이런 막연한 문구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94년도 쌀 개방될 때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직을 걸고 개방 막겠다 했는데 그 큰 소리 때문에 모든 협상이 다 흥크러져 버리고 제대로 지킬 것도 못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안 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되 열린다고 보고 국내적으로 쌀 농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생산량도 조절하고 직불제로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충해주고 또 경영을 그 손을 떼게 되었을 때 경영 이양 직불도 하고 그다음에 쌀 생산량 조절에 노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휴경 보상을 통해서 노는 계속 유지해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무조건 때만 쓴다고 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후보의 답변에 대해 권영길 후보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대책 없는 때꾼이 되었습니다. 때 좀 쓸랍니다. 저는 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농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방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개방 안 된 줄 지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방 우리나라 97%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된 부분 말하면 쌀부가 서비스입니다. 쌀도 사실 개방 다 된 것 아닙니까? 쌀도 지토록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 유예 부분 처리한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보조금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쌀 농사 짓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1,000만 섬 이상 국가가 말하는 수매하도록 해서 비축미 이상은 우리 북한에 지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의 어린이들 영양도 이렇게 돕고 우리 농민들을 사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농가 부채는 나라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걸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우리 재벌들 부실 채권도 나라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 책임집시다. 이회창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사실 농가 부채 부분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정부가 좀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부채가 왜 생기느냐? 그런 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농민을 대변한다는 정부에 들어와서 농가 부채가 오히려 늘어나고 실질 소득이 줄고 이런 문제도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농가 부채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책금리 지금 3 내지 5% 되어 있는 걸 1%로 낮추고 상환기한 거치기간을 5년 연장하는 문제까지도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적자금 69조 원이 지금 회수불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포함한 157조의 공적자금에서 가급적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그 안에서 농가부채 정리하는 쪽에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어쨌든 농가부채 문제나 농업의 문제는 책임지고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노무현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개방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국민들이 있는데 손해를 보는 국민들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개방에 대해서 사전 대책을 먼저 세우고 개방하도록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피해 조사하고 대책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방 조약이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의 이행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제정해서 개방 피해를 사전에 막아줘야 하고 농정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체로 서구의 농가라고 하면은 농사소득이 3분의 1 정도, 국가 보조가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1은 가공 유통업으로 얻어들이는 이런 그 소득 구조를 가지고 도시와 나란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대체로 보조금이 아주 낮고 유통 가공이 완전히 도시 자본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시정하는 농업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네. 이제는 이회창 후보께서 두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 개방과 또 관련해서 농업 기타 지켜야 할 산업과의 관계가 논의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장 개방의 추세에 따라서 사실 우리 농업, 특히 농업과 같이 고통을 받는 산업이 있고 또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시장 개방으로 먹고 삽니다마는 동시에 이것도 지켜야 합니다. 이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야 간에 떠나서 초당적으로 가령 시장 개방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 지켜야 할 산업에 대한 보호와 그 손실 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범국민적인 어떤 협의를 하고 결정해 나가는 기구를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마 그 분야 즉 농업이면 농업의 농민들도 신뢰를 두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 분께 여쭤봅니다. 이런 기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네, 죄송합니다. 그 제가 끼어드는 시간은 아마 전체 시간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창 후보님하고 항상 의견이 맞부닥쳤는데 아주 그 모처럼 의견이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개방의 이행과 이행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것이 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개방으로 농민들이 뻔하게 피해를 보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덜컹덜컹 개방하기 때문에 WTO든 한칠레 FTA든 간에 개방이 될 때 그 개방이 발효되기 전에 사전에 조사, 피해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 보상 계획과 그 개방 협약이 한꺼번에 함께 이렇게 통과되도록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제도화해 버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도 농정 간에 또는 또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이런 수출 기업 사이에 경제단체 사이에서 이와 같은 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해가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이 한나라당에도 협력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권영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시장 개방 무분별한 이 시장 지상주의로 농업도 붕괴되어 있습니다. 어업도 붕괴되어 있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전통산업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산업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유해창 후보께서 제안하신 부분에서 뭐 농업 문제 가는 것 이상하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방이 아직 될 게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97% 개방되고 남아 있는 게 쌀과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분야도 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번에 뭐 양어 요청서갖고 이렇게 지금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산업을 어떻게 기업체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개방하고 있는데 은행의 경우 지금 조흥은행 하나 정도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흥은행 어떻게 됐습니까? 15살 때 여중생은 미군 차에서 이렇게 지어주는데 105년 된 조흥은행 미국 쪽에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흥은행까지 가면은 우리나라 모든 은행 시중은행은 전부 외국 자본의 소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우리 은행 하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의 조흥은행의 말하면은 외국 매각 이것은 그 신자유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묻습니다. 예, 답변 시간이었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네, 민노당 권영길 후보께서 조금 아마 제 말씀을 잘 조금 이해가 달리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타자 협의기구 WTO나 또 노아의 지난번에 노아 라운드, 뉴 라운드 같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개방의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FTA 소위 이제 그 무역 협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역 협정을 다른 국가들과 이미 칠레와는 이 자유무역 협정을 일단 했습니다. FTA가 앞으로 일본과 중국과 또 동남아 각국과 이렇게 해나가자면은 역시 또 상호간에 어느 쪽을 양보하고 어느 쪽을 열어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양보할 산업에 관해서 또 조정하는 그런 필요가 생깁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 문제는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뭡니까 이 FTA 특히 한칠레 FTA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또 이루어질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한 대책기구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권영길 후보 말씀에는 뭐 개방할 거 얼마 안 남았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농업 분야가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개방 때 확실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이고 지금도 내 친구들이 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권영길 후보께서 조흥은행 말씀하시면서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의 외국 자본의 주식을 문제 삼으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본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는 문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본의 국적은 점차 중요성이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대세에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신자유주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권 후보님 이론은 종속 이론입니까? 자꾸 이런 그 주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권영길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예,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 쪽에 두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투자 자본 환영합니다. 투자 자본하고 투기 자본하고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97% 개방된데 남아있던 부분이 농업 분야하고 분명히 서비스 분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개방이 대세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는데 이거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사기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97년 세계은행 부총재 그다음에 2000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스티글리츠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한국 IMF 협상할 때 IMF는 외환위기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일방적 시장 개방 경제 자유화의 목적을 뒀다. 그때 한국 정부 아무 말 안 했다. 침묵을 지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하면은 이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개방했다는 건 인정하고 일방적 개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방식을 바꿔서 한 후보가 다른 한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경제, 과학 분야의 큰 틀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과 비전 중심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1분의 질문 시간 중에서 50초 동안 입장을 말씀하시고 질문이 형성되지 않아서 제가 좀 긴장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제 추첨 순서에 따라서 권영길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 1분 30초, 반론과 재반론 각각 1분입니다. 먼저 권영길 후보께서 이회창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후보께 묻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를 신설하여서 빈부격차를 해소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의 중요성은 이회창 후보께서도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난번에 그 광고를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보호하겠다고 이랬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때문에 비정규직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정규직이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유세는 꼭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민주노동당은 5만 명의 대상을 해서 부유세 11조 원 거둬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면서 즉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좀 덜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구체적으로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생산하고 있는 부추기는 한나라당 어떻습니까? 이회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부유세 신설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 부유세 취지 좋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는 아주 공감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소득 많은 사람, 세금 더 많이 내게 하는 거, 저는 그것은 아주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거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유세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자산에 대해서 부채를 뺀 그 순부유 부분에 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현재 우리 그 세제하에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그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지금 시스템이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지만 해도 실제 거래가액에다가 또 과표 과세 표준가액에다가 기준가액에다가 이래서 어느 한쪽 토지라든가 가옥 같으면 모르지만은 전체 자산을 지금 자산 평가하는 그것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현재 종합토지세라든가 또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가 실질적으로 부유세와 같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세제하에서 지금 권영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보유세 부분을 조금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뭐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렇게 재산이 7명의 재산이 720억 원 정도 됩니다. 한나라당이 재벌당이니까 부유세 동의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세는 종합토지소득의 건물, 그다음에 예금, 주식, 그다음 골프 회원권 등 고부가 같이 합쳐서 총 말하면은 보유세를 매기자는 겁니다. 이거는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이 파악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 변호사 한 부부가 월 소득 6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 분이 였습니다. 27채 아파트 가지고 굴리면서 수십억 소득 거두고 있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유세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부유세는 공평과세를 위한 겁니다. 과표 현실화를 위한 길입니다. 이 부유세를 실시할 때만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공평세제가 확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회창 후보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돈 많은 당원이 많다 해서 재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는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돈 많은 걸로 따지면은 지금 현 집권당의 권력 실세들 그 많은 권력형 비리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뭐 그런 차원보다도 돈을 가졌다 해서 무슨 재벌당이다 그래서 뭐 정책에 차질이 있겠다 이것은 매우 우리가 피해야 할 흑백 논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후보께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아주 어떤 때 극단적인 입장에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우 합리적인 주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부유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당장 그 도입할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차차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회창 후보께서 권영길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주택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서민들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그다음에 주택 문제입니다. 전월세 때가 되면은 지금 뭐 집을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고 또 실제로 지금 가족을 꾸리고 가정을 꾸미고 출발하는 젊은 가정들 지금 주택 마련하는데 11년, 보통 11년 평균 걸린다고 합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현재 서울은 약 70%대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기타에서는 약 80%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주택 보급률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다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권영길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를 가장 합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때는 또 과격하다고 그러는데 과격은 이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고 우리 서민들이 소외당하고 있을 때 대변할 때만 과격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이렇게 고맙겠습니다. 집값 문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참으로 기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현재 거의 100%를 이렇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50% 이상입니다. 서울의 경우 600만 정도가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솟는 전월세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100%인데 집 없는 사람이 50%라는 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채 내지 세 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그 차익을 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말하면은 투기 규제에 가는 것이 첫째로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보호법을 저희들이 만들자고 그랬는데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도 동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국가 공급 주택 체계를 갖추겠다. 그렇게 할 때만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주택 문제는 결국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정권에서 우리는 230만 호, 재고량으로 230만 호의 주택을 임기 동안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90만 호는 공공 임대주택, 또 30만 호는 공공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그야말로 집 없는 서민에게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분양주택은 이제 그중에 한 10만 호 정도는 이른바 양패밀리, 새 가정으로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분양하자는 것입니다. 그 분양가액은 이제 한 20% 정도만 내면은 2 내지 30년, 20 내지 30년의 장기 저리로 상환할 수 있는 특별 통장 제도를 만들어서 집을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택 문제는 이회창의 시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권영길 후보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교육비, 병원비, 주택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창당된 정당입니다. 적어도 교육비와 병원비만은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주택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주택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회창 후보께서 민주노동당의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동조를 하는 것 같아서 반갑긴 합니다. 그런데 230만 호의 대부분은 말하면은 지금까지의 문제를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민간 건설업자 위주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다 공공주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주택 걱정 없는 사회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회창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영구 임대주택을 하고 최저 생계비 밑으로는 전액으로 국가가 보조하고 차상위로는 또 그 일정률을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국민 누구나가 다 돈 없어도 주택 걱정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 간의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노무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전에 하나 좀 이제 바로 잡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권영길 후보께서 스티글리츠 교수 말씀을 하셨는데 스티글리츠 교수 말씀하신 뜻은 IMF가 한국에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한국이 그것을 다시 거부하고 수정해서 한국 독자적인 길로 갔기 때문에 한국은 성공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비판과 반대는 쉽습니다. 쉬운데 지난번에 그 삼성차 매각할 때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해외 매각을 반대했고 대우차도 매각할 때 반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 공장에 다시 제가 가보지만은 그때 안 팔렸더라면 이 공장이 그냥 폐업하고 문 닫고 있을 텐데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드디어 이제 노무현 후보와 저와 이렇게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리해고를 반대합니다. 그럼 그렇게 안 했을 때 일자리를 어떻게 구했을까? 노무현 후보께서는 노동계 사정을 잘 아신다고 그러는데 일부는 아시고 일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우자동차 뭘 제외했습니까? 노조에서 순환휴직을 제외했습니다.
정리해고 우리가 없이 순환 휴직하고 또는 1년간 휴직할 수 있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우 자동차 매각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당한 사람은 국민 기업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우 자동차 지금 매각 어떻게 됐습니까?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영업 보조금 해주고 있습니까? GM에 매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 대금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영업 말하자면 보장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말하자면 정부에서 보장하고 은행에서 이렇게 지불 보증하고 하면 왜 우리 국민 기업을 못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국민 기업을 이렇게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GM에 팔아서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GM의 생산 기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노가 프랑스의 생산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말하면 민주노동당의 핵심 사항인 겁니다. 네, 노무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삼성차도 대우도 다 개발 기지를 한국에 둔 생산 기지입니다. 하청 기지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말씀은 저는 그 사실을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그 질문의 요지는 요컨대 외국 자본이냐 내국 자본이냐 따져가지고 그것을 지금 그렇게 갈라가지고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외국 기업이 들어올 때 기술이 함께 따라 들어오고 경영의 노하우가 함께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폐쇄적으로 국민기업 해야 된다. 국민기업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기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죠. 권영길 후보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국민기업에 관해서는 뭐 저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외국 자본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투자 자본하고 투기 자본을 구분해야 됩니다. 김대중 정권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은 전부 투기 자본입니다. 투자하는 돈 왜 막습니까?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새로 고용을 창출하는 이렇게 투자된 돈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3%밖에 안 됩니다. 뭐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알짜 기업들 샀습니다. 여기에 다 돈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알짜 기업들 외국에 다 넘기고 말하면은 주식 가져서 그 사람들 재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배당률 올려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 자본가들의 투전판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자는 것이지. 아니 고용 창출하고 공장 세우는 이거 신규 공장 세워서 창출한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저도 환영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후보께서 노무현 후보께 질문할 순서입니다. 권영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노무현 후보의 그 노동자들을 위한 정성 노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무현 후보께서 여러 차례 나는 노사 이렇게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또 대우자동차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우자동차 가셨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신문에 삶은 달걀 가져와서 대우자동차 잘 되면은 10개라도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그 갖다 준 것 노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관리직이 갖다 줘서 그 보도한 어느 신문사는 정정 보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김광식 위원장하고 사진 찍는 거 광고 나오는데 김광식 위원장이 말하면은 노무현 후보 그때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동의 없이 왜 내가 나오는 얼굴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느냐고 해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 않은가 이런 겁니다. 예, 이 질문이었습니다. 노무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실관계가 질문이 됐습니다만 관리직인지 아닌지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입니다만 관리직은 노동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땐 노조위원장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 항의를 했던 사람들은 해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가슴 아프니까 제게 항의한 것이겠죠. 그때 항의 내용이 왜 외국 자본에 팔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권영길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투기 자본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삼성차에 들어온 르노 자본이 투기 자본입니까? 또 GM 대우에 투자한 GM의 자본이 이 투기 자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GM은 한국을 생산 기지로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한국에서 잘 협력해 가면 한국이 이 동아시아 시장의 GM 시장을 이렇게 중개하는 아주 훌륭한 생산 기지로서 한국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기술도 전수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는데 그걸 전부 투기 자본이라고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앞으로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자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그 노무현 후보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실관계도 입씨름하면은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데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문제 그 전날 제가 대우자동차 갔다 왔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 들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내일 노무현 후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한 바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사무직 그 관리직도 노동자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동조합은 현재의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아까 이야기하자니까 뭐 그건 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 전 김광식 위원장이 민주당에 정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광고 방송 안 내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GM과 르노를 투기 자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투기 자본, 투자 자본, 투기 자본 구별 못 하겠습니까? 한국에 온 중에서 대부분은 투기 자본이었다는 거예요. 인수 자본, 투기 자본을 정확하게 시간이 구분을 됐습니다. 합시다. 네. 노무현 후보 재반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이 아주 참 입장이 아주 어려웠나 봅니다.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 제 옆자리에서 밥도 타다 주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나란히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사진 찍는데 포즈도 취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또 그 다른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민주노동당에서 너 배신자하고 많이 억압을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김광식 위원장 현대자동차 98년도 노사 그 분규를 조정했을 때 얘기인데 그 당시 김광식 위원장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그 당시 금속 노련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타협을 반대하는 것을 제가 그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분들 가고 김광식 위원장이 저하고 마지막까지 합의해서 다 이루고 그 뒤에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잘 많이 했는데 지금 당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입장이 달라서 뭐 여러 가지 그 광고 쓰지 마라 하겠죠. 네, 예.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이회창 후보께서 노무현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주장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좋죠. 대전, 충남 잘 되고 뭐 다른 지역 다 잘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학에 관련된 질문으로 연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학, 경제입니다. 네. 바로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경제 부분입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국회까지 옮긴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서울이 옮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도가 옮아가는 것인데 그럼 서울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많은 부동산, 토지, 주택 이 값이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로 한 많은 이 서민층들 과연 어떻게 되는가? 서울이 공동화되면은 큰 경제적인 어떤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신중한 그런 결정이 됐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사실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수도 행정기능을 그 충청권으로 옮겨가고 거기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한 것이지 거기에 뭐 100만 명씩 서울 시민들을 다 모시고 간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면 서울이 다 옮겨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워싱턴이 있다고 뉴욕이 다 옮겨갑니까? 옮겨가지 않습니다. 행정기능이 옮겨가는 것이죠.
서울에는 그 이외 경제적 기능 또는 그 동북아 시대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막강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은 경제 수도로서 그냥 남게 되는 것이고 그 행정 수도는 행정 수도대로 5, 60만 내지 100만 정도의 신도시가 건설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자꾸 그 일종의 선동처럼 말씀하시는데 서울의 땅값, 집값 옮겨가지 않는데 땅값, 집값이 내릴 리가 없고 이대로 서울을 그냥 두면 서울이 너무 과밀해가지고 서울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교통 때문에, 집값 때문에, 교육 때문에 온갖 파동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 비싼 집값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전부 이렇게 선도해가지고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서민 생활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과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것입니다.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정부, 국회 그리고 거기에 딸린 공기업들, 산하단체 다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 시민이 다 옮긴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 뭐가 남습니까? 그럼 서울 시민들, 특히 서민들, 주택 가지고 사는 시민들, 공동화된 서울에서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옮겨가는데 실제로 비용이 지금 6조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권영길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광주 전남 도청 이전하는 데만도 2조 5천억을 잡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행정수도 옮기는 계획을 짰는데 그때 4조 원입니다. 5조 원입니다. 지금 6조 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청댐에서 지금 충남북이 식수 공급을 받습니다. 갈수기에는 지금 아주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행정수도 옮기면 댐을 새로 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또 계산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이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다. 예, 노무현 후보 재반론해 주십시오. 서울이 공동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제 결론입니다. 서울이 공동화되지 않는다. 서울 집중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건 사실과 예측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옮기는 비용을 40조 말씀하셨는데 분당 만드는데 토지공사가 투자한 돈이 약 2조 5천억, 일산 만드는데 약 4조, 되게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입니다. 기반 시설 만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분양해서 다 회수하게 되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둔산 개발했던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정지해서 기반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기반 조성한 위에 행정 그 관청만 옮기면 됩니다. 17만 9천 평 옮기는데 1조 3천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6조 원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 이제 노무현 후보께서 이회창 후보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이회창 후보께서는 가끔 저를 불안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고에도 보니까 운전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운전면허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님 운전면허 없으시죠? 불안하시는데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전쟁 불안이고 그 다음에는 경제위기가 다시 올까 하는 불안이고 그 다음에 또 불안이 있다면 노사분규 일어날까 봐 불안하고 정치보복이 일어날까 봐 불안하고 이런 것들 불안해하는데 전쟁 문제에 관해서는 이회창 후보가 훨씬 더 대결적이라서 전쟁 문제는 더 그렇고 또 그 IMF 위기 문제는 재벌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고 노사분규 문제야 제가 훨씬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안보 문제, 북한 문제는 안보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남북 문제가 그대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 경제도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만. 예, 이회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무슨 파이낸셜 타임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또 제가 외국 투자자한테 얘기 들었더니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증시불안이 와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 무슨 투자자다 또는 뭐 언론이다 또는 무디스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가 뭐 한다 해서 거기에 그거 가지고 기준으로 할 건 아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불안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실제 정치 안정은 한나라당 그리고 이회창이가 대통령이 돼야 안정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도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남북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남북 문제의 불안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핵 문제 아닙니까? 왜 핵 문제 그대로 놔두고 말하면은 그 북쪽에서 싫어하니까 쉬쉬하면서 계속 현금 주고 하자. 이것이 더 불안합니까? 분명하게 핵 문제 해결하고 포기해라. 그래야만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니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나오는 지도자가 더 불안합니까? 어느 쪽이 불안합니까? 일본 보십시오. 일본 고이즈미 처음 가서 남북 문제 정면으로 제기하고 해결 딱 받아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합니까?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안정을 위해서 저는 남북 문제도 이렇게 원칙히 하자는 것입니다. 남북 문제는 단순한 남북 군사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네. 노무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증시 불안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라는 그 경제 신문이 이 증시 애널리스트들, 정권 시장의 그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31명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그 증시가 투명해지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24명이 이해창 후보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동향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제 인기가 높을 때 대통령이 노무현이 되는 게 확실하다 할 때 그때 주가가 다 높았고 제가 별 인기가 지지가 낮아졌을 때 주가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겠지만 말하자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되더라도 경제엔 관계없다고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핵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지난번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북한에 핵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부주의가를 가지고는 남북 관계를 아주 불안하게 하시겠죠. 네. 이회창 후보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증시 관계가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전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제가 말다툼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느끼십니까? 국민 여러분. 문제는 북한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핵 개발하고 있는 건 분명하게 자백을 했습니다. 과연 플루토늄이라는 핵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또는 농축 우라늄 시설에 의한 것이 과연 단시일 내에 얼마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추측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자연으로 드러난 이상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해야 안정을 이루고 경제도 안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라는 게 뭔가요? 경제라는 것이 정말 투자가 안정하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해야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안정하겠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안정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토론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권영길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5년 전에 국가 경제를 파산낸 정당이고 민주당은 5년 동안 가정 경제를 파탄낸 정당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질한 정책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떠났지만은 전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책 사기다. 민주노동당의 좋은 정책만 뺏겼다고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군복무 단축 기간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뺏겼다고 입씨름하고 있는데 이 공약은 저 권영길이 97년 대선 때부터 주장해오고 있는 공약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의정부 여중생 2명이 참변당했을 때 지난 5개월 동안 당원 40명이 구속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와 불평등한 소파 협정 촉구하는 130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은 저 수많은 분을 만나면은 한결같이 권영길 제일 똑똑하다. 항상 바른 말 한다. 그리고 인물도 제일 잘생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수확을 합니다. 권영길에게 찍는 한 표 한 표는 이 절망의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씨앗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권영길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2002년 12월 19일 나는 권영길에게 투표했다. 내가
투표한 그 한 표는 희망 세상을 여는 밑거름이 됐다는 역사의 기록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 권영계력에 찍는 200만 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겁니다. 500만 표는 새로운 세상을 이뤄내는 그런 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무현 후보께서 2분간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이 장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이 80개국 중에서 경쟁력 21위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이렇게 낮은가 살펴봤더니 결국 입법 효율성이 54위, 그다음에 창업 규제 등등이 53위, 그리고 노사 협력이 55위. 이 세 가지 이 요소들이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21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경쟁력 10위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입법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치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낡은 정치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입법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치가 바로 잡혀지면 행정도 물론 개혁될 수 있습니다. 행정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노사 문제, 이 갈등이 아직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고 노사 관계를 잘 풀어내면 이 또한 경쟁력 향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노사 관계를 잘 조정해 본 여러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안정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낡은 정치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의 경쟁력의 향상에 아주 핵심적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바로 새로운 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창 후보께서 2분간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참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97년에 대선에 한 번 나왔고 이번에 또 2번째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재수를 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 5년 동안은 저에게 참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야당이 됐고 땅바닥에 내려와서 밑에서 뒹굴면서 위를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보지 못했을 것, 느끼지 못했을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과 또 소외된 국민들과도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저는 참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채로 이런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난 5년 동안에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을 위해서 뛰고자 합니다. 저는 법관 30년 했고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하고 또 정당의 대표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또 제 것이 제대로 있고 제자리에 있고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또 역사가 전환되는 시점에는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대통령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저희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또 제 모든 사사로운 것을 희생하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뛰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야무지게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